자, 오늘 헌법 정신 중에 헌법 원리에 기초한 군인 정신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일단 우리 헌법의 6조에 보면 헌법이 체결 공포한 조약.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헌법이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헌법이 인정한다는 건 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승인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는 우리가 굳이 우리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규는 역시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으니 국내에 있는 군인은 당연히 그 효력을 받겠죠. 당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의무가 주어지겠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부분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데,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헌법으로 승인 공포된 조약과 관련돼서 로마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 지휘 책임, 그냥 압축해서 지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 군인은 크게 지휘관도 있고 참모도 있고 실무자도 있죠. 그걸 다 합쳐서 지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광의로 부르는 거예요. 그 책임, 그 지휘 책임에 관해서 처음에는 패전국의 지휘관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거치고 전쟁의 양상이 그 잔혹함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독일이 보여줬던 그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 정말 끔찍했죠. 그러면서 지휘 책임을 국제적으로 성문화했어요. 그리고 그 성문화한 것을 우리나라도 헌법으로 비준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규정의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국방부 훈령이나 각군 참모총장의 규정을 보면 전혀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효력을 같이 한대요. 항상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김정은 정권이죠. 이 김정은 정권은 우리에게 남조선 괴뢰래요. 괴뢰라는 표현이 뭐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뢰라는 건 꼭두각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도 김정은 정권을 북괴로 봐야 되느냐, 불법으로 점거한 집단 정도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 북한, 국가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어떤 태도고, 그리고 1991년에 UN 동시가입을 했는데,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북괴 또는 북한 관련된 논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봤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언제부터 볼 거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을 것이냐. 그런 논의 한번 보았죠. 그리고 또 한번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5.16을 헌법적으로 혁명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군사 정변이라고 볼 거냐. 혁명이라고 보면 그거는 적법과 위법을 판단할 수 없는 단계예요. 혁명이라고 하면. 그러나 군사 정변이라고 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핵심은 뭐였죠? 우리 헌법이 재헌헌법 1948년에 제정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9번이 바뀌었다. 9번이 바뀌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주 바뀌면서 최고 가치 규범의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919년으로 볼 것인지 크게 바뀌었어요. 최고 가치 규범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거에 따라 국군의 뿌리를 남조선 경비 사관학교 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광복군으로 볼 것인지 그 가치 규범 최고 가치 규범의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바뀌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꿨어요. 그게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바꿨어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바뀌기 전 최고 가치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과 바뀐 최고 가치 규범 내용은 비록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바뀌었지만 그것을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또 국민의 선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원리가 있으면 전제가 있고 전제는 뭐냐? 다른 생각, 상대방의 생각, 소수의 생각을 보호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가치 상대예요. 상대주의. 즉 원리와 전제는 하나예요. 이런 연습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군인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북괴도 같은 그런 논의선상이에요. 재헌헌법 1948년에 재헌헌법 당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을 때 당시만 해도 북진이에요. 북진.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이에요. 38도선 이북에 저건 국가도 아니지. 저건 불법으로 점거한 당시 소련, 지금은 이제 뭐 해체됐지만 소련의 꼭두각시지.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1948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줬냐면 헌법에 영토 조항을 뒀어요.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여기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통상적으로 유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나라들이 막 이 국경선이 서로 접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와 독일만 보더라도 어느 때는 독일이 어디까지 영토였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나폴레옹 때는 또 어디까지 영토였다가 영토 조항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각 나라의 헌법에다가 영토 조항을 둘 수가 없죠. 영토 조항을 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옆 나라하고 갈등 생기죠. 옆 나라와 갈등 생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나폴레옹 때 그때
그때 우리가 확장했던 영토가 프랑스 영토다. 그러면 시끌시끌 하겠죠. 옆에 나라하고. 야, 그게 어떻게 니네 영토냐? 니네가 와서 우리 전쟁 일으켜서 뺏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갈등이 나겠죠. 그 영토 조항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만 대통령은 바로 그 소련의 괴뢰 집단, 그리고 반드시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토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한반도라고 하니까 38선 이북도 다 우리 영토인 거죠. 우리 영토인데 지금 위법하게, 불법으로 당시 김일성 집단, 국가도 아니고 집단이 저렇게 불법으로 점거하겠다. 저거 빨리 때려 부셔야 된다. 저 공산당이다. 당신은 그게 가치규범, 최고 가치규범이었다고요. 저 영토조항으로 인해서. 그게 언제까지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이 언제예요? 1972년이에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는데요. 대략 한 24년 동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그대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24년 동안 국계예요. 저긴 국가가 아니에요. 얼른 때려잡자. 위법한 집단. 이렇게 24년 동안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살았다고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1972년. 그런데 4조에다가 평화통일 조항을 신설했어요. 평화통일 조항이요. 통일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통일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적으로 통일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통일이라는 논의를 하는 거지 국가와 불법 점거 집단 간의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24년 동안 북계 이렇게 부르다가 통일? 통일이면 당시 유신헌법 때에도 김일성이 있었으니까 통일이면 김일성 정권이 국가인가? 적어도 헌법적인 논란이 생겼다고요. 헌법적인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적으로 1991년이에요, 이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했어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요. 국제연합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유엔,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반드시 그 멤버가 국가이어야 돼요, 국가. 국가만이 국제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례로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동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 국가죠. 국가죠. 1991년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6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요. 그러면 유엔의 구성원이 되면 그 자격 자체가 국가만이 될 수 있으니 유엔에 가입이 됐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국가다. 이게 이제 상식이죠, 상식. 국제법 룰인 거죠. 그것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 헌법 6조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거, 일반적으로 승인된 거,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다. 이제 국내적으로도 국가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991년부터. 그러면 이 땅에서 1991년 전까지, 즉 43년 동안 북계 했어요. 북계, 공산당 때려잡자, 무찌르자 이랬단 말이에요. 43년 동안. 자, 예를 들어서 건국되고 1948년 건국되고 뭐 나라가 좀 혼란했으니까 뭐 6.25 전쟁 이후 적어도 1954년부터 강단에 오른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을 움직인 국지간 정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 사회에 유명한 지도층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김일성 정권은 북괴야. 정공산당이야. 때려잡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 가치 규범의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았는데 1991년 시대가 바뀌고 이건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은 국민이 바꾸는 거예요. 국민이 바꾸는 거예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바꿨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그때 당시 왕성할 때 40대, 50대 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을 미치시다가 한 20년, 30년 지났어. 80대, 90대가 됐어.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는 저게 뭐 국가야. 북괴지. 저 공산당이지.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데 헌법이 바뀌었다고. 어느 날 헌법이 바뀌었다고.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있었고 그거 1972년인데 그때는 뭐 논란 정도가 있었지. 근데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이제는 국제법적으로도 이제는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 3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북한이에요.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도 맞고 국내법적으로도 우리 6조 국제적으로 승인된 거는 국내법과 효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제는 북한은 국가죠. 물론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끔 남조선 괴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감정적인 거고 국제법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도 감정적으로 그러면 뭐 김정은 괴뢰 집단 자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국제법과 우리 헌법상으로는 괴뢰가 아니죠. 국가죠. 그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오늘 헌법 원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결국은 우리가 태극기를 든 분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나는 일부분 나는 동의치 않아요. 태극기 든 분들 대부분 고령이시죠. 뭐 80대 뭐 그 이상 뭐 80대가 주축이실 테고. 자, 이분들은 지금 내가 논의했던 이 내용을 반추해 보면 결국은 우리 헌법이 9번 개헌이 되면서 개헌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주류였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 각 분야 뭐 교육계, 정치계, 장군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헌법을 수호하자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의 생각이 맞았죠. 북괴였죠. 그런데 헌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 UN 동시 가입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국제법적으로 이제 확고하게 국가라는 지위를 얻었다. 자,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분들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부분을 갈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과정의 문제로 과정의 흐름에 항상 민주주의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이 오답이다. 틀리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결국은 다수결은 전쟁이 돼버리지 그렇게 되면. 항상 다수결로 바뀔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돼. 그게 상대지.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상대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의 생각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그 소수자는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북한, 북괴 자, 이 논의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저번 정권 문재인 정권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주적. 주적이란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주된 핵심 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군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이유죠. 현실적인 이유야.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적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봅시다. 만약에 영토 조항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을 안 했다면, 그러면 여전히 김정은 정권은 국계죠. 헌법상 국계죠.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국계는 국가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적이 되는 거죠. 헌법상 주적이 되는 거죠. 헌법상 주적이 되면 국방백서에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영토조항인 3조, 헌법 3조의 관점에서는 헌법상 주적이고 국방백서에 반드시 김정은 정권은 주적이라고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1972년에 평화통일조항이 생겼고, 그리고 1991년에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하면서 이제는 1991년 이후로는 국제법적으로도 그때 기준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을 보면 북한이고, 헌법 4조 평화통일 이 규정으로 봐도 김정은 정권은 국가고, 적어도 헌법적으로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헌법적으로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지금 핵을 지금 개발한다 그러고, 우리를 뭐 겨냥한다 그러고, 우리한테 지금 총무를 겨누고 있고, 사실상 우리의 안보를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의미의 주적은 맞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겠다. 헌법상, 국제법상으로는 김정은 정권도 국가다.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에 3조만 있다면 저 김정은 정권은 주적이 맞지만 4조도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 조항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주적이라고 헌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모든 무기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적, 김정은 정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국방백서에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부분은. 그러나 적어도 국제적으로, 외교 정치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김정은 정권도 국가고, 우리 헌법에도 4조의 평화통일을 노력한다고 했으니 적어도 국제법적으로, 외교 정치적으로는 평화통일 노력을 기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런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유연한. 이것은 모두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재 헌법에 따른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자, 이 부분 이 정도 논의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지휘 책임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왜냐하면 그대들이 군생활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텐데 지금은 개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이 지휘 책임은 원래는 패종국의 장수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패전국의 장수를 처벌하지 않았단 말이야. 적어도 뭐 처벌하는 전쟁도 있었고 처벌하지 않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 사람 처벌해야 돼. 패전국의 장수는 처벌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 자, 그러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무기가 그냥 뭐 이게 동양이면 활 정도? 서양이면 뭐 창? 아니면 뭐 칼? 뭐 도끼? 뭐 등등. 뭐 요 정도 무기로 해봐야 근접한 사람과 싸우고 죽고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약, 뭐 대포, 뭐 이런 것들이 무기의 중심이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잔혹하게 죽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잔혹하게 죽었어. 1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지. 그러니 적어도 반인도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하는 범죄.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이 인간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그 지휘관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된 거지. 1차 세계대전 이후. 그게 전범재판이지. 1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을 거치면서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부하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하게 되면 가장 취약한 게 약자잖아. 부녀자, 어린아이. 전쟁 범죄로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 이거는 지휘관이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반드시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그게 의무다. 라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 나라들이 그래, 이거는 상식적인 것 같아.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아. 지휘관한테 이런 의무를 지워야 돼. 라고 불문으로 지웠다, 이게.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더 끔찍했지. 특히 뭐 홀로코스트라고 대변이 되는 유대인들을 어느 장소에다가,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게 뭐, 그쵸? 동물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동물한테도. 어렸을 때 내 기억이, 내가 서울에, 종로에서 태어났는데, 숭인동에서 태어났는데, 뭐 아버지가 이제 가색에 기울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우디에 가시고, 이제 산동네, 달동네라고 하지. 거기에 기억이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거기는 쥐들이 되게 많았어요. 쥐들이. 정말 많았어요. 쥐가 정말 많았고, 그 쥐 잡는 방법 중에 이렇게 네모난 철제 덫이 있었고, 그 안에 뭐 음식을 넣어놓고, 그러면 뭐 쥐가 들어갔다가 잡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쥐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끔찍한 장난을 쳤던 것 같은데,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지금 사람이 사람한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을 한 거죠. 홀로코스트라는 게. 그 경험을 하면서부터 아예 이제 성문으로 해버린 거지. 지휘관에게 너희 부하가 이런 짓거리 하면 너도 처벌받고 부하도 처벌받는다. 이제 성문으로 해버린 거지. 그게 바로, 제네바 협약 의정서가 있어요. 의정서. 제네바 협약에 1949년에 제네바 협약이 체결됐고, 우리 이제 군인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국제법이에요. 1949년에 제네바 협약이 체결됐고, 그거에 대한 의정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용을 계속 이제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77년에 의정서가 뭐 1, 2, 3 뭐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그 중에 1, 추가 의정서,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86조, 87조. 여기에 이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서 최초로 성문한 거죠. 1977년에. 그리고 1998년에 그러니까 성문화 했으니까 실제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라고 만든 거예요. 상설로. 전 세계의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끔찍한 전쟁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상설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었고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여기서 28조, 지금의 이제 지휘 책임을 이제 보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 책임은 태동된 거예요. 정리하면 일반적으로는 패전국의 장수를 처벌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없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재판 거치면서 불문법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는 방지해야 되는 의무를 둬야 된다. 이제 이런 불문법이 생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네바 협약이 생기고 그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에 의해서 1977년에 드디어 성문화가 됐다. 그리고 1998년에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두면서 그 근거 규정인 로마 규정을 두면서 지금의 지휘 책임의 규정이 확립이 됐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 지휘 책임 하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본 교수가 법무관으로 있을 때 2009년 3월 그때부터 여기 가까이에 있는 육군대학에서 군사법 교관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연말에 이제 6대 해대 공대가 합쳐지면서 합동군사대학교가 되었고 그때도 이제 군사법 교관을 했고 주 임무는 뭐냐면 우리 군에서 영관 장교들 소령으로 진급한 사람들의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부사관분들은 각 병과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이다 그러면 정보통신학교, 또 군수면 종합군수학교 이렇게 각 병과 학교에서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장교들은 지금 말한 육군대학 또는 합동군사대학교 여기서 이제 보수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때 2009년 3월에 군사법 교관 와서 그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첫 수업 시간에 육군 소령 한 450명이 큰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45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육군은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해군, 공군은 그렇게 못 보내요. 운영이 안 되죠.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내면. 육군은 이제 교육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건데 그때 그 소령으로 진급한 장교들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또 어떤 상담, 고민이 있다 했을 때 가장 큰 고민 내용이 바로 제가 지휘관으로 있었을 때요, 뭐 중대장 지휘관으로 있었을 때요, 제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제 부하들이 제가 무슨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라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요, 정말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보고 지휘 책임지래요. 뭐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 장교들한테. 그래서 내가 2009년부터 연구한 건데 우리 지금 지휘 책임에 관해서 국방부 훈령이 있어요. 국방부 훈령이 있고 문제점부터 제시하면 국방부 훈령이 있고 각 군, 특히 육군의 육군 규정에 지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들고 싶은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내용적인 건 좀 이따 2교시하고 우리 헌법에 분명히 헌법 6조 국제평화주의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비준됐다. 그게 바로 로마 규정이에요. 로마 규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행 입법으로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 분명히 이 법률이 있어요. 5조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말해요. 뭐냐? 실효적인, 일단 지휘권이 있어야겠다. 실효적인 지휘권, 실효적인 지휘 하에 있는 부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실효적인.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시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병 고 최상병 사건에서 불명히 소속은 해병 1사단이지만 합참의 명령하고 또 이작 사령관의 명령으로 제2 신속 기동부대를 만들어서 해병 1사단 중에 제2 신속 기동부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7여단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포병 몇 개 대대하고 그다음에 수색, 화학 뭐 이렇게 편조해서 그래서 불명히 합참 명령, 이작사 명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54단장한테 육군 54단장한테 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불명히 해병 1사단장 입장에서는 내 부하지. 편대상 내 부하지. 그러나 특정한 작전과 관련돼서는 즉 호후 피해 복구 작전과 관련돼서는 그 작전 통제권이 54단장한테 설정이 된 거지. 이해할 수 있죠? 자, 이해와 같이 실효적인 부하여야 돼. 실효적인 지휘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통제권은 작전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54단장한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가죠? 네. 그런 관계에서 지휘 책임이 있다. 우리 군은 이 부분을 매우 혼동스러워해요. 지금도. 분명히 지금 국내법과 같은 로마 규정, 그 다음에 그 로마 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관한 법률의 요건으로 분명히 실효적인 권한이 있어야 된다. 실효적인 부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해. 그러한 사태 발생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지휘관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인 수준으로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했다. 이게 지휘 책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대들의 실무자 책임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 실무자 책임도.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히 대한민국 법령에서 지휘 책임을 논의할 때는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될 법령이 로마 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 두 법령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 지휘관을 처벌하려면 먼저 그 지휘관이 그 부하의 문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군정권과 군령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 실효적인 지휘권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뭐냐면 이런 게 있지. 자, 중대원은 누가 지휘해요? 중대장이 지휘해요. 중대원을 대대장이 지휘하나요? 아니죠. 대대장은 중대장을 지휘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실효적인 지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여튼 실효적인 지휘하에 부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다, 사건, 사고로 이어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시사적인 문제로 얘기를 들면 해병 1사단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내성천에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그날 7월 18일 오후 22시까지, 저녁 22시까지 호우경보가 지금 발령이 됐고, 그때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소의 3배나 왔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마을 전체. 그래서 지금 마을 주민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잖아요. 돌아가시고 실종되고. 그리고 그 산사태 난 그 토사들이, 바위들이 다 어디로 내려갔어? 다 강으로 쓸려 내려갔잖아. 당연히 지금 강물은 지금 3배 이상 불어 있고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가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라고 작전 지시를 하려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다가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밟다가 잘못 밟으면 푹 하고 이렇게 꺼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밟으면 바위 잘못 밟다가 미끄러지면 이 중심을 잃어서 그리고 비의 양이
3배나 왔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이 몸이 좀 흔들리면 순간 넘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구명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그거였죠.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나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책임을 하려면, 지휘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휘 책임을 논할 때의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방부 훈령, 그리고 육군의 경우에 육군 규정, 그 어디를 뒤져봐도 항상 행정규칙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에서 얘기했죠. 우리 국방부 장관의 행정규칙, 국방부 훈령, 육군 참모총장의 행정규칙, 육군 규정, 또 그 밑에는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의 행정규칙, 예교, 그리고 그 밑에 군단장이나 사단장의 행정규칙, 예교. 자, 이런 모든 훈령, 규정, 예규는 다 어디에 근거한다? 상위 법령에 근거한다. 상위 법령. 상위 법령이 뭐예요?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그것에 따라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 다시 그것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제정한 국방부 장관의 시행규칙. 이것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국방부 지휘 책임에 관한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로마 규정하고 지금 국제재판 형사도 관할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과실 책임이 아니고 결과 책임으로. 결과 책임으로 줘요. 혹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2사단에서 월북한 사건이 있었어요. 철책을 넘어서 월북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또 22사단에서 또 이번엔 거꾸로 노크 귀순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방 안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국민들은 연일, 기자들이 연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장까지 다 처벌했어요. 사단장까지. 우리는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지금 지휘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이 대중요한 요건을 아예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다시 말해서 헌법이 승인 비준한 조약. 그게 로마 규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제정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도외시하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부 훈령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육군 규정 가지고 결과 책임으로 이제까지 지휘 책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얘기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